자, 이제 우리 이론의 마지막인 소득세 진행하도록 할게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소득세 배우면서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세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점점 복습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 재무회계 배웠고 원가회계 배웠고 부가세 배웠으니까 소득세 배우면서 얘만 하지 말고 같이 조금씩이라도 한두 장씩이라도 계속 과목을 다 돌려야 돼요. 오늘은 원가만 해봐야지, 오늘은 부가세만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모든 과목을 돌리면서 같이 나가는 게 나아요. 재무회계 복습 끝내고 나 다음에 원가회계 복습 끝내고 그 다음에 부가세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또다시 재무회계에 대해서 희소성이 발생이 되니까 금방 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같이 복습하면서 부가세, 우리 소득세까지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174페이지 나가기 전에 소득세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죠. 소득세는 매회 2문제씩은 출제가 돼요. 이건 고정된 사실이에요. 무조건 소득세는 2문제, 부가세는 3문제 픽스가 된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실 것 같고, 이론 범위가 생각보다 넓긴 해요. 넓은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약간 기운은 빠지긴 하는데, 얘는 우리 실무에서 연말정산이라는 큰 범위를 차지하는 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득세는 이론 문제보단 실무를 위해 조금 내가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깊이 있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 문제 적게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뒤에 연말정산이라는 큰 부분 있으니 집중하자 라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보다는 기본 개념 가끔씩은 출제가 되지만 각 소득별 그리고 과세, 표준, 세액 계산 부분에서 출제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본 개념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도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 아예 버리지 마시고, 왜 우리 한번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77에 76회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또 한번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잡고 가시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세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부가세와 동일하게 소득세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소득세는 무엇이냐 잠깐 볼게요. 소득세는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소득, 나 자신, 내 개인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국가에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 납세 의무 있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 있죠. 이거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 기준으로 납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소득세 이론인데, 자, 정확하게 소득세란 무엇이냐?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해서, 소득세는 크게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로 구분이 되는데, 법인 소득세는 우리가 아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소득세라고 한다. 법인세는 우리 시험에서 공부하지 않고 전산세무 1급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1급을 공부하시게 되면 법인세를 약간 배우니까 법인세에 대해서는 1급 가서 배우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소득세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이란 법인에 대한 인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에 대해서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라고 주어진 구분인 거고, 우리는 순수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다. 이게 소득세의 기본 틀이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소득세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기, 기타, 퇴직, 양도 총 8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해요. 그리고 총 8가지 소득,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럼 열거되지 않은 소득, 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게끔 세법도 잔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열거를 한 후에 마지막 조항에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보통 들어가게끔 하니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와 배당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열거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불로소득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금을 한다. 그럼 예금과 관련된 돼서 이자가 발생되니 얘에 대해서는 너의 노력 없이 발생되는 소득이니 열거하지 않더라도 비슷하면 다 과세할 거야. 과세 간청의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어떤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이, 배, 사, 근, 연, 기, 퇴, 양인데 기타 소득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2배4 근연기, 2배4 근연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2배4 근연기에서 소득이 어떤 소득이 포함이 되는지, 어떤 건 제외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하나하나 볼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한다. 제한적으로 열거하지만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기본 원칙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우리 부가세도 그랬죠. 일시적인 것은 과세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다. 얘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동일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세 번째,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 자, 이제 부가세에서는 부가세 특징은 뭐였어요? 부가가치세는 그쵸,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였죠. 간접세. 간접세란 뭐냐? 그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다. 부가세 특징이었죠. 그러나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는 거야. 내 거니까 해서 세금을 납세하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동일하다. 직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부가세는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개인 단위 과세, 소득세는 부부 합산, 가족 합산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주의,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겠다. 우리 가족들 합산하지 않고 너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할게. 개인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리고 누진과세 6%부터 42%까지 소득별로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단일 세율이었죠. 10%, 영세율을 제외하고.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0%, 다만 영세율이라는 제도를 뒀지만 원칙적으로는 10% 단일 세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는 6%부터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세율이란 뭐냐? 내가 세금이 소득이 1200만 원인 사람과 4800만 원인 사람과 뭐 1억인 사람과 동일세율을 적용한다면 뭔가 억울하긴 하겠죠. 많이 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게 과세관청이 보는 시점이에요. 적게 버는 사람은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더 많이 벌면 그만큼의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게 해서 세율 구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너 1200만 원,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6%, 뭐 1200에서 4600 벌면 그럼 그 구간에 대해서는 15% 이런 식으로 소득별 세율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고납세 제도. 소득세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해야 한다. 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득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신고를 해라 라는 부분이세요.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나 영세하신 분들은 내가 신고할 여력이 안 되니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원칙은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신고납세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세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자. 우리 책 175페이지 소득세의 과세 유형. 원칙 별표 하나. 소득세는 모든 우리가 열거했던 아까 2배사, 근영기 이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자, 밑줄.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이다. 2배사 근영기. 제가 계속 2배사 근영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2배사 근영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에 발생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기, 연금, 기타 소득. 이거는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는 별표 2개 정도. 첫 번째, 분류 과세를 취하고 있다. 분류 과세는 무엇이냐? 원칙은 종합과세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어떤 거?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그냥 얘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끝내 라는 거예요. 왜냐? 자, 왜냐? 퇴직, 양도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자, 퇴직 소득은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내가 퇴직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를. 그렇다면 이 퇴직은 내가 이 회사에서 1년, 뭐 20년 동안 장기 근속했다라고 친다면 1년부터 20년 동안 장기 근속으로 인해 매년 쌓아갔단 말이에요. 자, 매년 근무하면서 조금씩 쌓여갔던 부분이야. 퇴직할 때 한순간에 발생된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쌓여갔던 부분인데 퇴사 시점에 일시에 받는 것 뿐이에요. 이 소득은 매년 내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 회사의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 해 한 해 조금씩 쌓여갔던 것 뿐이지 한 번에 발생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발생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한 방에 받는 것으로 인해 금액은 크겠죠. 조금씩 쌓여갔던 부분인데 마지막 연도에 퇴직금을 받으니 금액이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금액 커지는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을 한다면 소득세는 무슨 구조로 했어요? 세율이? 그렇죠. 7단계 누진세율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죠. 그럼 억울한 거지. 나 이거
수년간에 걸쳐 쌓아놓은 건데 받기만 일시에 받아가지고 금액이 큰 건데 이거 마지막 연도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하면 나 높은 세율 구간 적용되잖아. 그러니 이거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열심히 장기간 동안 근무해가지고 조금씩 쌓아놓던 건데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50% 세율 내 라고 한다면 억울하니까 그래, 너 이거 얘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만 별도로 계산해서 그걸로 끝내. 분류해서 과세하는 걸로 끝내. 양도도 동일해요. 양도도 내가 20년간 살아온 주택 또는 20년간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아 라고 한다면 이 가치의 상승분은 일반적으로 가치는 상승하겠죠. 가치 상승분은 조금씩 비례적으로 상승한 거지 일시에 터트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얘도 너 이거 장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가치 상승분이 있었을 테니 그거 팔았을 때 한 방에 과세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면 너 세율 또 높아지니 그냥 얘만 분류해서 과세해 라는 거예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마. 이건 내가 혜택을 줄게. 왜? 너 이거 장기간 동안 발생된 거 한 번에 받는 거이잖아. 한 번에 받지만 또 그거 장기간 동안 발생된 거잖아 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체크해 주시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실현되는 것 뿐이다 해서 분류과세 제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혜택이에요. 자, 얘와 달리 분리과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보시죠. 분리과세는 밑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해요. 얘도 동일하게 합산하지는 않아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것을 지급했을 때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걸로 종결해. 어떤 것들이 있냐?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배당 소득. 우리 뒤에 가서 이자 배당할 때 배울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자를 받아.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 그 금액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아래에서는 너 그냥 이자 받을 때 세금 우리 통장에 이자 지킬 때 만약에 10,000원 지킨다. 10,000원 나온다. 내가 이자 소득이 이자가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은행이 내 세금을 떼간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까지는 알 거 없고 15.4% 국세 14% 지방세 1.4% 해서 총 15.4%를 떼가요. 지급하는 사람이. 왜? 내가 세금을 우리들은 영세하니까 이거 하나하나 세금 해서 낼 여력이 없으니까 지급하는 사람이 대신 떼서 네가 내줘 라는 게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원천 징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해서 이렇게 세금을 떼는데 너 이거 이자를 합한 금액이 이자를 합한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너 이렇게 낸 걸로 네 의무 종결시켜 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으로 인해 종합과세 된다.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 그래요.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지. 자, 무슨 말이냐? 대략적으로 이자가 2천만 원이란 소리는 뭐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고 2천만 원의 소리는 내 이자가 2천만 원이야. 그럼 대략 한 이자율 2%라고 치면 요새 은행 이자율 뭐 2%짜리라고 치면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야 2천만 원 이자 소득이 발생이 돼요, 보통은. 그럼 뭐 기본적으로
통장이 10억 정도 있는 사람이면 뭐 친하게 지내면 좋죠. 네. 그래서 주변에 나 이자 소득 때문에 종합과세 돼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재수 없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네. 이거 어쨌든 넘기는 소리고 해서 분리과세 대상은 2천만 원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급여. 일용 근로자는 일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 그거 받을 때 세금 떼고 받는 거 그걸로 끝내. 혜택 줘야지. 일당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매 금액을 합쳐서 세금을 낼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편의상 너 이걸로 그냥 세금 낸 걸로 끝내. 너한테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 뗐을 테니까 그걸로 끝내. 3번 분리과세 대상인 소액의 연금소득, 기타 소득인 경우. 얘들도 1번과 같은 개념이긴 하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 연금은 600만 원 기준, 기타 소득은 300만 원 기준 해서 야, 너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너 소득 받을 때 세금 뗀 걸로 그냥 끝내. 어떤 얘기냐면 기타 소득에는 가장 큰 게 복권 당첨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면 적게는 20%, 많게는 30%를 세금을 떼고 받아요. 내가 5천만 원에 세금이 당첨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에 세금 20% 떼고 받거든요. 그게 원천 징수라는 건데 20% 세금 뗐다. 근데 얘는 5천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아니면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게 300만 원이야. 해서 여기에 20% 세금 낸다. 지급받을 때 세금을 내니 너 그걸로 끝내. 분리과세로 종료를 해. 분류과세, 분리과세 모두 다 그 사건으로 인해 세금을 과세를 종료시키는 걸 말이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찌 보면 혜택인 거죠. 네. 그러나 이 외의 것들은 분리과세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의 것들 분류과세, 분리과세 중에 이 세 가지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76페이지 175페이지 하단 납세 의무자. 부가세도 납세 의무자 배웠죠? 기억나시죠?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소득세는 누구냐? 소득세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밑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거주자라 비거주자는 뭐냐? 우선 볼게요. 주의하실 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거랑 달라요. 거주자라고 해서 내국인이고 비거주자라고 해서 외국인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세요.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0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해요. 주소를 뒀다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거나 183일 1년 중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해서 머무르는 장소를 뒀으면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며칠? 183일. 두 가지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장소가 있는 사람이면 거주자로 보겠다. 거주자로 본다면 너 국내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국내 사람으로 볼 테니 국내에서 국내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과세 대상으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과세 소득 범위와 납세 의무자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주자는 이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데 얘네들은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까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 합산하겠다. 다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그래 너 국외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게. 비거주자는 제한적으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거주자는 무제한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내가 거주자다라고 한다면 내가 잠깐 이라크에 가서 또는 두바이에 가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 소득도 국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주자라면. 그러나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있죠. 또는 거주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있으시면 그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만 과세를 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 납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 암기를 좀 해주시고 요거 별표 치시고 다음으로 176페이지 과세기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원칙이에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그렇다면 과세기간이니 이때부터 발생된 소득은 모두 합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이 발생이 됐고 6월부터 8월까지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간 1년 동안 발생된 것이니 모두 합산하자 과세기간 안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했다 한다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또는 거주자가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겠다 해서 도중에 내가 1월 1일부터 8월 2일날 무슨 사망을 했다라고 친다면 누군가 8월 2일 사망을 했다 친다면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과세 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해서 원칙 예외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사망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는 날까지 출국하는 날은 출국하는 날까지 과세 기간으로 보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납세지 부가세법상 납세지는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죠. 소득세 동일해요. 내가 과세를 받기 위한 과세를 하는 관할 세무서, 관할 구청,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 거주자는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의미하고 만약에 내가 거소자다, 183일 이상 거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머무르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겠다, 거소지를 하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내가 국내 주소지도 없고 거소지도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국내 사업장에 내가 일하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없긴 하겠죠. 그래서 원칙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는 경우에는 소득 발생하는 장소 해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요. 원칙적으로. 제가 계속 원칙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자, 책 176페이지 맨 하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납세지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내가 개인 사업을 해요. 해서 우리 집은 하남인데 내가 사업은 뭐 송파에서 한다라고 친다면, 우리 원칙은 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하남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사업장 소재지인 송파를 납세지로 하고 싶다라고 신청한다면, 그래 너 이거 사업장 소재지로 해 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업무상 효율성을 위해.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본래 납세지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한 납세지에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과세관청에서 보기에 야 너 이거 네 소득 발생되는 거 애매해. 여기가 맞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납세 의무 이행하는데 뭔가 우리가 석연찮아 보여 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특정한 장소를 납세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내가 신청한 경우 받아들여주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과세를 하기에 좀 불편이 있어 보이니 믿음이 안 가니까 특정 장소를 납세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중요성은 없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 책 177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열거한 상황,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배사, 근영기 각각의 소득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어떤 것들은 비과세가 되는지 보실 건데, 보시기 전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계산 구조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가 세법을, 소득세를 배울 거니까 용어 먼저 기억해 주실게요.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과 이익은 달랐죠. 그것처럼 소득세도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은 다른 말이에요.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자, 소득, 배당, 이배사,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배사 근영기를 배울 건데,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 있는가 보면 인정 못해주는 소득이 있어요. 뭐냐? 이자,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얘 불로소득이잖아. 우리가 이자 받는데, 은행에서 이자 받는데 내가 노력한 금액이 있어요? 없죠. 그냥 저축함으로 인해 자동으로 생긴 거잖아. 우리 저축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자와 배당은 일반적으로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같겠지. 왜? 필요경비 인정 안 해주니까. 요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주어지고 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에 소득공제 별표, 얘는 우리 실무에서 별표 5개, 별표 100개에도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 소득공제 항목 배울 때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고, 이 아랫부분은 중요성은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자 소득 배울 건데 잠깐 쉬었다가 나가기로 해요.